나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매일 아침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면 밀린 드라마나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출근길에서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가던 중 항상 내릴 때 같은 칸에 있던 사람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같이 시간이 조금 달라도 내가 타면 항상 그 사람이 같은 칸에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언제나 검은 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내릴 때까지 나를 노려보았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점차 그 눈길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계속되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한잔을 하고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게 되었다. 술 기운에 조금 나아진 기분으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다짐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게 되었고 설마 했는데 그는 그 시간에도 같은 칸에 있었다. 칸에는 나 말고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의 존재감은 더욱 두드러졌다. 그날 밤 꿈속에서도 그가 나타났다. 꿈속에서 나는 지하철을 타고 있었고 그는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내 귀에 대고 무어라 말을 속삭였지만 그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잠에서 깨어났지만 그 기분 나쁜 속삭임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 후로 매일매일 꿈속에서 그는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씩 그의 행동이 더 가까워졌다. 어느 날은 내 앞에 서서 나를 내려다봤고 또 다른 날은 내 옆자리에 앉아 내 귀에 속삭이는 시간이 길어졌다. 꿈에서 깨어나면 항상 기분이 좋지 않았고 머리 한쪽에서는 불길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나를 붙잡았다. 도망치려 해도 움직일 수 없었고 갑자기 내 손목을 꽉 쥐었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아프도록 강하게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간신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내뱉었다. 조심해, 너는. 그리고는 뒤이어 무언가 말하는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깬 것 같았다. 땀에 젖은 채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지하철에서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그렇지만 어딘가 여전히 먹구름처럼 남아있는 불안감은 떨쳐지지 않았다. 몇 주 후 퇴근길에 나는 줄곧 지나치던 헌책방을 들렀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 그냥 취향에 맞는 책이 있을까 해서 들렸던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운명처럼 내 눈에 띈 책 한 권이 있었다. 제목은 잊혀진 그림자들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책을 손에 쥐는 순간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첫 장을 넘길 때 그 속에 있는 그림 중 하나가 그가 내 꿈속에서 내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었다. 그림 속 인물도 검은 옷을 입고서 누군가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손에 땀을 쥔 채로 책을 넘겨가던 나는 충격에 빠졌다. 그 책 안에는 내가 경험했던 그 남자와의 모든 일이 그림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에는 더 오래되고 낡은 듯한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사진 속의 사람은 분명히 그 남자였다. 그리고 그 사진의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조심해. 갑자기 헌책방의 주인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분했고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 묻어 있었다. 그 책이 당신을 찾아왔군요. 그대는 이미 너무 깊게 엮인 것 같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냥 책을 내려놓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뒤로 들려오는 주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았다. 어쩌면 당신을 구할지도 모르지요.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꿈에서 그를 보지 않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사람 많은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마치 내 뒤에 검은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적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그 헌책방에 다시 찾아가서 책을 구하려 했지만 그런 가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만 돌아왔다. 아직도 그때의 사건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다. 그냥 정말 내가 조심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회자되는 인형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여러 버전으로 변형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 이야기를 길게 변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희귀하고 오래된 인형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마치 인형 박물관처럼 다양한 인형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 사람들조차 그 수집품을 보기 위해 종종 그녀의 집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인형들 각각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하루는 어린 조카가 도시에서 휴가를 맞아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조카는 할머니 집의 방대한 인형 컬렉션에 놀라워하며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유리 진열장 맨 구석에 있는 오래되고 낡은 인형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인형은 다른 인형들과 달리 매우 실제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눈을 마주치면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조카는 그 인형의 마음을 빼앗겨 할머니에게 그 인형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주저하더니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인형은 특별한 인형이란다. 할머니는 나직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서는 큰 화재가 있었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도 있었단다.
그 아이는 인형을 무척 좋아했지. 그녀의 부모님은 아이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가장 좋아하던 인형을 손에 쥐어주었단다. 조카는 살짝 떨려오는 기분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혼이 인형에 깃든 건가요?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단다.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어. 인형이 스스로 움직인다거나 주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리들이 들리곤 했지. 사람들은 그 인형을 저주받았다고 불안해하며 멀리하려 했지만 버릴 수도 없었어. 마치 인형이 스스로 돌아오는 것처럼 조카는 소름이 돋아 팔에 난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 아이의 인형을 여기 두기로 했어. 그녀가 편히 쉬도록 말이지. 그래서 가끔씩 인형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놀라지 말거라. 그저 그 아이가 놀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날 밤 조카는 할머니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발걸음 소리 같았고 조카는 떨림을 억누르며 이불을 뒤집어 쌌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읽고 방 안에서 멈췄습니다. 조카는 숨을 죽이며 두려움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카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인형 옆에 멈춰서서 바라보니 그 인형은 마치 조용히 미소 짓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작은 먼지 발자국이 어제 밤 조카가 두려워했던 발걸음 소리의 정체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로 조카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잘 잤니? 어젯밤 그 아이가 너와 함께 놀고 싶었나? 보다. 조카는 여전히 떨리는 마음을 안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무섭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조카는 할머니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 인형을 보며 묘한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일들이겠지만 그 아이의 혼이 외롭지 않도록 곁에 누군가가 있어준다는 것이 조카에게는 이상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인형을 보고 느낀 기분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 인형이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한 아이의 기억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물건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날 법한 작은 이상한 경험들이 점차 커져가면서 불안을 증폭시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공포 썰을 길고 디테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곳은 가족들이 살기에는 좀 오래되었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월세가 저렴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 아파트를 둘러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 나는 짐을 싸서 이사를 시작했다. 첫날 밤 짐을 정리하고 지친 몸을 누인 채 잠을 청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부엌에서 무언가 긁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집인데 잠결에 착각했겠지 하고 다시 잠들었다. 다음날 나는 부엌 싱크대에서 그릇이 바닥에 나뒹구는 것을 발견했다. 이걸 떨어뜨린 기억이 없었는데 말이다. 하지만 내가 둔한 성격이라 그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이 지난 후 이상한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 밤마다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리거나 심지어는 마치 작은 발걸음 소리 같은 것도 들렸다.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다들 그냥 오래된 집이라서 그럴 거라는 반응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집에 혼자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꺼지고 그와 동시에 방 안의 모든 전등이 깜빡였다. 놀라서 뭘 해야 할까 주춤거리는데 그때 분명 들렸다. 부엌 쪽에서 희미하게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즉시 침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폰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까 하다가 잠시 망설였다. 만약 단순한 전기 문제라면 창피한 일일 테니까. 마침내 호기가 차올랐고 나는 다시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부엌은 여전히 음침했고 찬장문이 열려있는 채로 흔들거렸다. 열릴 리 없는 창문이 조금 열려있는 건 역시 이상했다. 나는 급하게 찬장을 닫고 창문을 걸어 잠갔다. 그 순간 내 뒤편 거실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핸드폰 라이트를 비추며 확인해보니 식탁 의자가 테이블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즉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밤은 그 친구 집에서 묵기로 했다.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지만 날씨가 안 좋은 날이니 자기 집에 오라고 말했다. 상황을 완전히 잊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로 돌아갔다. 이른 아침부터 집안을 구석구석 살피던 중 뜻밖의 것을 발견했다. 부엌 찬장이 아닌 벽 쪽에 모든 일이 시작된 지점을 함께 확인했다. 벽에 작게 도와줘 라고 쓰여있던 것이었다. 먼지로 덮여 눈에 띄지 않았던 글자들은 손으로 닦아내자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글자는 예전 집주인이 무언가 간절히 바랐던 것임이 분명했다. 긴 고민 끝에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끝에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이전 집주인이 실종된 상태였고 그 실종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아파트는 그 주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며 이곳에서 무언의 메시지를 남기려 했던 것인지 모른다.
난 이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도 가끔씩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여전히 혹시 실종된 그 사람이 이곳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다. 지금도 아파트를 지나갈 때마다 그날의 기묘한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간다.